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중앙 이슈부터 지역 이슈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 털어보러 4월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의 핵심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매월 마지막 주는 지난달부터 직접 만나서 머리를 또 맞대고 1시간 동안 토론하는 월간 털어보러로 꾸려집니다. 1시간 동안 두 분과 함께 핫한 이슈들 탈탈 털어볼 텐데 먼저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서동용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제가 원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이렇게 소개받을 때가 매우 드문데 네. 우리 서 의원님과 함께 하니까 네, 풀네임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순천만의 남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새 은근 자주 가는데요. 네. 네. 뭐 좋아요. 약간 트로트의 제목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그러니까 같기도 약간 하고. 여수 밤바다에 대항해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 선거구 명칭이 사실 순천 갑은 순천시 갑만 있고 곡성구례 광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이 선거구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순천 갑하고 이쪽 선거구는 순천을 광양 곡성구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너무 이렇게 선거구 명칭을 펼쳐놓다 보니까 되게 좀 헷갈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저한테 막 구례 민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종종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구래요 그러시나요?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예. 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수 MBC 유튜브 채널 그리고 뉴스 채널 라디오로 동시 송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뉴스가 진짜 쏟아지피 할 정도여서 아직 24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일주일이 그래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논평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총 정리하는 격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사안을 좀 보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총평을 한다면 정치권에 누가 더 못하나 싸움 속에 국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풀어주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체리 따봉, 뭐 바이든 날리면 그 이후 이제 20%대 다시 진입을 한 건데요. 네. 미국의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감청을 했는데 한국의 대통령실이 나서서 오해다, 뭐 위조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오히려 옹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부정하고요. 네. 도감청을 한 미국은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는 태세인데 김태호 안보 1실장은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다. 뭐 미국이 본인에게 유감을 표했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했어요.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고 선의의 도청이었다는 말인지 도 의문이고 또 본인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와서 자랑을 하시던데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뜻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이나 대통령의 인터뷰 때문에 러시아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한미일 이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그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간신히 그리고 어렵게 유지해온 한중 한러 관계는 계속 파탄을 내서 그들을 오히려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을 뭐 통째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장관 포함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한편 이제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막말 발언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 또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때문에 굉장히 거대 양당이 어수선합니다. 이런 어수선한 사이에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인천 깡통주택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또 한 분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서도 정부는 사실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하지는 못했고요. 계속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생각마저 드러냈고요. 국민들에게 있어서 주거 문제는 사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 문제 때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에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그 해결책을 찾는 게 조금 늦기는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그나마라도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가 다시 복원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누가 더 못났나 경쟁 속에 국민은 없었다. 누가 더 못하나 경쟁 속에. 누가 더 못했나. 예.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 전반적인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 원래 못난 것은 아닌데 못하고 있다 이런.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총정리 한마디를 우리 옛날에 들국화 노래 중에 보면은 다시 돌고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세대십니까? 아니 뭐 꼭 그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약간 돌고 도는 것 같다. 저는 민주당 동봉투 의혹을 보면서 그런 거 느꼈었어요. 저희도 예전에 보면은 뭐 차떼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돈봉투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나왔던 사실 얘기들이고 네. 이제는 우리 정치에서 뭐 간접적으로 밥 사고 이런 거까지 몰라도 전당대회 때 표를 얻자고 다른 국회의원에게 돈봉투 돌리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에서도 나름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또 이제 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전라도 뭐 해봤자 10%도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옆에서 저희 당의 최고위원이라시고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서 뭐 맞장구 치고 있고 뭐 조상묘 판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라도에서 표가 안 나옵니다. 그런 소리 하는데 어떻게 표 봐줍니까? 실제로 이게 확인된 게 이제 우리 전주에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8%대 득표로 추락을 했죠. 지난 지방선거 때는 도지사 기준 한 19%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과거의 잘못들을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서 의원님께서 뭐 여러 이제 외교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질이 좀 가려지고 있어요. 뭐 러시아의 침략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린 당연히 어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추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침략 행위를 우리가 용인하거나 뭐 방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거를 어느 수위에서 우리가 어떤 정도로 대응할 거냐는 이거는 아주 수준 높은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등거리 외교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미국에 치우쳐지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실리를 챙기는 정도로 갈 것이냐, 이게 되게 수준 높은 논쟁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논쟁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서 의원이 잘 짚어주셨지만은 무슨 뭐 악의로 도청한 거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떤 본질에 대한 토론을 할 만한 여유가 없이 야당으로서는 그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막 말실수에 대한 공방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약간 이 정치의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그냥 그날 그냥 이제 도돌이표처럼 가면서 끝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또 저희가 매주 또 여쭤봤던 포인트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달 농편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양당의 다 쓴 소리를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월말 정산 파트 1 중앙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뭐 다 나왔어요. 이번 달은 아무래도 중앙 이슈 지도부 리더십 그리고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잡아봤고, 거대 양당이 모두 지도부 리스크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뭐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희망이다, 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들 하더군요. 우선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온 만큼 민주당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리스크 3시 반쯤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 뭐 유감 그리고 자진 탈당, 정치적 책임지겠다. 뭐 프랑스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져 왔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먼저 천하람 위원장께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돈봉투 의혹 자체도 충격적이지만은 더 충격적인 거는 민주당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제가 민주당 대표였다면은 이런 일이 터졌는데 송영길 대표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하면은 터지자마자 무슨 현지에 사람이라도 보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모시고 들어와라. 심각성이 별로 안 느껴져요. 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분도 그 뭐 50만 원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다라는 분들부터 심지어 송영길 대표가 이제 들어오겠다라고 하니까 뭐 역시 통 큰 인물이다. 뭐 물욕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줘도 어차피 대통령 지지율 낮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실수를 연발하고 있으니 문제 없다라는 그 안이한 인식에서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우리 그래도 총선 이기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더 구체적으로는 내 총선 이기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반응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굳이 쓴소리하고 다른 의원들 보기에 과민 반응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내 평판을 굳이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좀 야 이거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나름대로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좀 참담한 심정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서 의원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만 해도 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서 송영길에 빨려 귀국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올렸고 예. 또 그렇게 하시는 의원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또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돈봉투 의혹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당의 큰 악재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돈봉투가 오고 가는 것 이거는 사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다 없어진 일이야라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번에 좀 드러나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큰 혼란과 실망감들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해당 그 사실이 드러나면 지도부를 넘어서 이제 당 전체가 국민들에게 섞고 대제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터뷰 때도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과가 좀 늦었다. 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했었어야 하는 거다라는 그러셨죠. 예.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일부에서 뭐 관행이었다 또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 뭐 등등의 운운의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지를 않는다. 그래서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당내 민주주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어쨌든 뭐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탈당하고 검찰을 나부터 소환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하는 태도들을 보이는 건 전 적절했다고 생각은 하고요. 앞으로도 우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 사건 관계자들이 그들 캠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분들하고 서로 좀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해가지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해요. 그리고 당은 그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엄중한 처벌들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당이 뭐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긴 한데요. 해봐야 어차피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사건 당사자인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관계자들하고 다 대화해서 이 문제를 다 좀 드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신정훈 의원의 메시지를 혹시 보셨습니까? 서 의원께서는 못 보셨어요? 본인이 그 찌라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밝혀라. 뭐 나도 그래서 밝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 명단에 있던 분 다 밝혀야 된다라고 이제 메시지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최근 당과 관련해서 사실 아닌 명단들이 너무 자주 돌아다니고는 있어서 이제 그것도 걱정이긴 하고요. 예. 그 명단이 뭐 10명 명단도 있고 20명 명단도 있는 걸 봤습니다만 이게 빨리 밝혀져야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덜 입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송영길 대표가 과거 자기의 당 동료였던 그리고 자기가 대표일 때 자기하고 같이 의정 활동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애우 차원에서라도 빨리 진실을 규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천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금 보면 본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정말 일회적으로 뭐 캠프에서 누구 한 명을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10명이든 20명이든 뭐 그 이하든 뭐 아무튼 여러 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돈 봉투를 건넸다라고 하면은 후보 모르게 할 수 있는 스케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뭐 최근까지 전당대회 치렀지만은 이거를 뭐 만약에 저희 캠프에서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 의원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송영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에 어떤 협조할 것 같은 느낌은 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좀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악재가 터졌을 때 이게 악재인지 아니면 어떤 기회인지는 학위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초기 대응부터 시작해서 하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빨리빨리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내보내고 한다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분, 민주당 소속이신 좋은 분인데 거기도 좋은 분인데. 이게 뭐 좋은 분도 많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하는 제3당 아니면은 그 진보 진영의 신당 이런 거에도 관심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분도 약간 민주당 이렇게 해서 자기는 뭐 586 이런 뭐 운동권에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인재 영입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리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던 분인데 최근에 이 돈봉투 이게 터지면서 이게 잘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촉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또 하시던데 저도 동감이거든요. 이게 잘만 된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게 밑에서부터 막 싸가지 없게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물갈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게 특정 계파에 한정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요 부분만 도려내고 우리가 간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말씀을 조금씩 짧게 주시면 네네네, 저희가 또 그러겠습니다. 나눌 이야기가 또 많기 때문에 서 의원께 또 이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리스크가 있으면 어쨌든 출구 전략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 지도부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또 알려져 있기로는 5월 초에 이낙연 의원계 모임인 연대와 공생 맞습니까? 거기 광주에서 첫 심포지엄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또 그 대안을 일환으로서 또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연대와 공생은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한번 토론회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뭐 빈번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여서 쭉 해오는 거여서 그걸 이번 사건하고 연결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두 양당 다 지도부가 그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막말, 태영호 의원, 김재원 의원 뭐 등등 그리고 특히 이 정광훈 목사의 이 리스크는 사실 이거를 국민의힘이 정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요. 예. 어쨌든 국민의힘의 경우 당 지도부의 계속되는 막말과 돌출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당 스스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두기를 넘어서 절연하는 태도를 좀 단호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고 겸허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나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을 마치 뭐 검찰의 기획수사의 결과인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지극히 옳지 않은 태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소가 물론 없지 않을 겁니다. 제일 문제는 국민들의 그 시선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를 좀 잘 살펴서 그 시선에 맞게 높이에 맞게 저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빨리 진상규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천하람 위원장께서 송영길 대표가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입니다. 그럼 본인이 몰랐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를 물어보면 알 겁니다. 예. 그들은 캠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게라면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에서도 이 비혜미가 드러나면 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처분들을 출당을 포함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문제가 특히 두려운 건 이런 거예요. 돈봉투 문제가 남아 있게 되면 말입니다.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되고 그때 이 후보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 경선을 통해서 하건 뭘 통해서 하건 이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제 돈 주고 했어라는 이야기를 할 빌미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이루어내서 당대표도 완전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고 그 사적인 그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냈던 그 훌륭한 전통들 하나 세웠는데 그 부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은 아주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정말 단호하고 가장 깨끗하게 그리고 국민의 시선의 높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께 민주당의 출구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불타고 있는데 제가 뭐 여유롭게 민주당의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조언을 거는 주신다면 이제 뭐 이게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그냥 조사 잘 받고 네, 책임지고 네, 근데 이제 나오는 메시지에서 절박감이 좀 묻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그 자체 조사 해봐야 별거 안 나오고 다 알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뭔가 심각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국민들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 그런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서 의원님 알겠습니다.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 리스크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서 의원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이야기를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예. 저는 이제 뭐 막말 그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 그 지난 전당대회 때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고 자성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김구 선생에 대한 이야기. 김구 선생에 대한 이야기 있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 청사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의 징표다 이런 표현도 했고 김구 선생은 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김일성에게 당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했어요. 이건 역사관도 틀렸고 사실도 틀린 이야기들을 막 해요. 소신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과감한 표현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그 국민의힘에 큰 리스크로 작동을 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의 그 사례도 미리 말할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다. 뭔가 확신에 찬 발언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분들이 발언했던 5.18이니 4.3이니 김구 선생이니 하는 것들이 다 색깔론과 관계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색깔론을 계속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정서들이 있는 거고 그 정서가 표현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크게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정광훈 목사는 이제 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광훈 목사한테 저렇게 끌려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추측컨대는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정광훈 목사가 아스팔트 보수들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때도 정광훈 목사하고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실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현장에 쫓아가서 정광훈 목사를 칭송하기에 급급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광훈 목사의 동원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가 동원한 사람들 다 우리 지지층일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당원 모집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그 정광훈 목사의 그 영향력에 비춰보면 정광훈 목사를 잘못 건들면 당이 큰일 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작용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천하람 위원장도 잘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정치가 최소한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뭐 밥 한 공기 이거는 그냥 이상한 얘기예요. 이거는 좀 약간 뭐랄까 뭐 캠페인성으로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좀 약간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하게 전달이 된 것이고 무게감도 다르긴 하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이게 징계를 할 일이냐 이거는 정말 아주 세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3이 김일성 짓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뭐랄까요 가치 없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잘못된 얘기고 저희가 알고 있기에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진영이나 아니면 역사학계에서의 관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김일성이 일부 뭐 한 게 있으면 그게 김구 선생님 탓이냐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저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면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역사관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우리가 그걸 뭐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어떤 과제들 또 미래 비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어떤 천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뭐랄까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는 심판해 주셔야 될 거고 실제로 대통령도 굉장히 불쾌해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딴 거는 몰라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했던 것이 있는데 네, 진영의 벽을 깨겠다 뭐 이런 이게 뭐 어떤 뭐 더 이상 논란을 남기지 않겠다 해서 작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여기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과거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용산도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고 하다고 하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서 징계를 뭐 받을 것 같은데 태영호 의원은 이 윤리위원회 안에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꾸려졌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발언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징계 사유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규정을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당대표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김재원, 태영호 다 잘라버리고 싶지만은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선례를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뭐 세부 기준 없이 국민의 눈높이 안 맞는 발언했다 해서 사람 징계하기 시작하면은 당내 비주류를 억압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징계로 가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길이다. 저는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퇴를 시켰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초기에 그런 아쉬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태영호 의원 건은 징계 대상이 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하다면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겁니다. 그럼 정당 네. 내에서도 다양성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런 겁니다. 징계를 할 게 아니고 당내에서 더 센 메시지로 그걸 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당대표도 즉각적으로 더 센 메시지를 내고 당내 소위 주류라고 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도 좀 빨리빨리 이런 메시지를 내가지고 이게 당의 주류의 입장이 아니고 일탈이구나라는 걸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 의원께 1분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 리스크를 돌파해야 될지 출구 전략에 대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호해야 해요. 저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 왜곡되고 그릇된 발언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그게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면 못할 겁니다. 이거 나 이런 거 계속하다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막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역사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인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요. 정강훈 박사 절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경고와 단호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이걸 좀 잡아봤어요. 기업이 아무래도 좀 등장한 게 많은 달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한화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이 순천에 유치가 되면서 고흥과 순천 지역의 미묘한 갈등이 거의 뭐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미묘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요거 관련된 이슈 하나. 그리고 포스코도 많이 등장했던 이번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본사 이전에 대한 이 메시지.
자회사 설립에 대한 메시지 두 가지였는데 뭐 이 두 가지 역시 두 분께 다 여쭤봤던 거긴 합니다만 최근까지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또 있으신지 이렇게 각자 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단조립장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 그 순천에서는 뭐 메시지가 여러 나왔습니다만 뭐 천하람 위원장께서도 메시지를 내셨고 지난주에 노관규 순천시장께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만 뭐 원론적인 수준에서 뭐 어쩌겠냐 유치가 됐는데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거는 서 의원께서 이야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 풀어가야 될까요? 뭐 이게 풀어가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2년 전에 제가 과기부 장관도 만나고 당시 과기부 항공우주 담당 차관, 국장 등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과기부에서 자 이제 앞으로 한국의 우주 산업이 훨씬 더 지금보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네. 지금 돌고 있는 인공위성보다 훨씬 많은 인공위성이 2028년까지 쏴줘야 한다. 그러려면 우주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가 별도로 구성이 돼야 한다. 또 한편 항공산업은 사천의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거기도 그 훨씬 더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가 구축이 돼야 한다. 근데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천과 고흥 중간쯤에 지리적으로 그 접근성이 좋은 데 중에 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측면에서 순천이나 광양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광양시 공무원들에게도 해줬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문제 할 때는 광양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 대선을 거치면서요. 대선을 거치면서 고흥이 이제 되게 지역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이 좀 위험이 있고 아무래도 분단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 조금 그 산단을 포함을 해서 그 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하면 지역의 균형 발전에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고흥이 좀 세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에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이번은 정부에서 공모한 게 아니라 기업에서 선택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고흥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 기업으로서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측면 등등 그리고 현재의 산업 인프라 등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고흥보다는 순천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을 보면 만약에 말입니다. 고흥이 꼭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또 한 신청지였던 창원은 왜 안 되는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사실 우리 전남 입장에서는 그래도 창원 안 가고 순천 온 게 좀 더 나은 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들은 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고흥분들이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국가산단 만들겠다고 막 했다가 이게 안 돼 보니까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는 있었는데요. 예. 조금 더 앞으로 이 순천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단조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고흥에도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또 이후에 우리가 같이 좀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네. 아니 그 나로 우주센터 돈도 안 되는 거 뭐 내쫓아 버리자 이런 김승남 의원의 메시지도 이후에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또 참석한 윤 대통령의 선물이다라는 또 메시지도 나오고 일부의 뭐 주장입니다만 네. 어떻게까지 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네, 비슷한 그러니까 이야기십니까?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마도 국가에서 하는 거였다면은 더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거였다면 고흥에 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물론 최근에 순천에 오셔가지고 순천을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하겠다 말씀하셨긴 했지만 그거보다 사실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흥에서 이제 국가산단을 우주산업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게 대선 때도 굉장히 강조가 됐었고 지금도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뭐 인수위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고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간 기업이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 같으면 아무래도 건설을 할 때나 아니면 건설 이후에 운용 인력 같은 경우에 이제 정주 요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전라남도의 한정한 경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 입찰이니까 거기 이제 계시는 직장인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창원에서 고흥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가 뭐 고흥을 무시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저도 물론 고흥의 우주산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정주 여건이나 여러 인력 충원에 있어가지고 순천에 좀 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김승남 의원이나 뭐 고흥 군수님이나 뭐 고흥의 심지어는 재순 고흥 향후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격앙된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물론 그 이해는 됩니다만은 저는 요거를 가지고 좀 메시지를 틀어가지고 민간 기업에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면 국가 차원에서 고흥을 좀 더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많은 어떤 뭐 연구단지, 생산단지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러면 민간 기업 유치도 우리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좀 더 국가를 압박하는 식의 메시지 방향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말씀을 조금만 예. 더 보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나의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정주 여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산업 인프라에 관한 거예요. 산업 인프라가 고흥이 너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라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서 하면 되는 건데요. 그 민간 기업이 국가 인프라 그러니까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등 어려운 율촌 있었을 산단이니까요. 겁니다. 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결국 그 공분들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번 이렇게 되고 나면 야 그러면 이번도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 또 국가 산단이라는 것도 결국 흐지부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천에서 앞으로 우주 산업의 중심은 고흥이니 순천에서 이 공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고흥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겠다고 좀 적극적으로 약속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안 하고 우리는 됐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이러면 지역 갈등들이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글쎄요. 순천에서는 또 그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싶은 또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야 어렵네요. 순천이 앞으로 중심 도시가 돼요. 주변에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순천으로 옮겨왔는데 가만히 우리는 뭐 먹었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순천이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흥이 잘 돼도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역에서 순천이 교통 중심지고 여러 그렇긴 가지 하네요. 물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가 다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포스코 지역 상생 노력과 의지, 지역 사회의 역할과 해법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달 참 많이 했는데 요건 또 이제 광해양 또 직접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보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 투자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지만 투자의 어떤 방향성과 질도 굉장히 양질이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우리 먹거리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총리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된 그림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면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더 뭐 상생을 하고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숙제로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포항 말고 광양에 좀 해줘라 뭐 이런 맞죠?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물론 뭐 법인이 포항에 가고 광양에 가고 물론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어찌 됐든 광양에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은 저는 뭐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광양으로 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근로자분들이 내시는 뭐 근로소득세 이건 국세라서 사실은 좀 지방과 관련이 없긴 하겠네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포스코가 우리 지역에 이런 적극적인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좋게 봐줄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본사 일단- 이전과 자회사 설립에 대한 이제 예, 이슈이긴 했었는데 지금 네, 죄송합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네. 하시는 건 아마 동호안 이야기일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 이번 주 나왔던 이야기긴 합니다. 예, 네. 예. 지금 광양 분들은 광양 제철소의 조각 능력이 포항 제철소보다도 많습니다. 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는 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광양에 대한 투자들이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포스코가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런 불신들을 가지고 있고 그건 수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또 확인도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상생협력협의회를 만들어 놨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 합의문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 협력 뭐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또 정비 자회사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역의 포스코에 대한 불신들이 자꾸 커져가고 있다. 심지어는 광양 분들 중에서는 우리도 포항 방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포항은 굉장히 세게 붙습니다. 늘. 기업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들까지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데 광양은 늘 기업의 이익이 먼저 되면 그다음에 지역의 혜택은 그다음에 돌아오겠지 하고 늘 참고 견뎠던 면들이 많거든요. 포스코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그 인식들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광양시의 태도입니다. 광양시가 지금까지 포스코에 대해서 뭘 요구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제시도 없었습니다. 늘 끌려가고 오히려 광양시가 그렇게 확정된 자기 입장들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해서 계속 해왔던 측면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도 이번에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인데 광양시도 단호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들을 좀 세워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이제 광양시 의회가 지금까지 생긴 지 처음으로 이번에 공식적으로 아주 강력한 상생 협력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된 모습들을 이어서 시민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포스코는 분명히 광양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광양과 포항의 두 날개로 납니다. 목소리도 크고 더 많이 그 막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해주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하고 이런 행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지역민들이 가지는 이런 상실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쯤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포스코 측과 어떤 접촉이 있으셨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뭐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의원님과 이번 자회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 문제의 입장을 드렸었죠. 하나는 이게 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그 판결의 취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 협력 외주회사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해서 정리해 이렇게 일방적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거다. 계속 좀 대화하고 토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로 외주업체에 지금까지 제품을 납품했던 납품업체들 의 실태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세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지. 답변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예.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지역 업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한테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대답을 가져오려면 실태라도 조사를 해갖고 갖고 와야 되는 거다. 예. 현재 외주업체가 몇 개고 외주업체에 대해서 납품하는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정비 자회사가 생길 경우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가 예측되고 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구체적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들을 좀 했고요. 어쨌든 포스코가 그건 좀 준비를 해보겠다고 한 상태니까 그게 오면 저희가 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변호사께 1분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실제 변호사 본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들에서 상담을 좀 한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실제로 근로 환경이나 급여 수준이나 여러 가지 처우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 외에 이게 포항과 경쟁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참 이거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스코 매출이 한 60% 이상은 광양제철 쪽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이익 내지는 뭐 어떤 이런 목소리들 포스코에서 좀 제대로 새겨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간 털어보러 4월 또 길게 또 많은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뭐 시간이 또 충분히 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번 달은 마무리하고 다음 달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순천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